시시각각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에 관한 고민들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생활법률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오늘은 강제추행죄와 그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해서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강제추행죄, 성희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뭐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이제 엄격해졌기 때문에 이런 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도서관에서 청소부로 근무하고 있는 60대 남성 A씨는 친구들과 있던 7살 B양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이른바 똥침을 한 차례 놓고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배를 찔렀다. A씨 행위는 범죄일까 하는 겁니다. 예. 그러게요. 이 엉덩이 찌르기 어릴 때 친구들끼리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특별히 되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범죄 행위가 됩니까? 네, 이 경우에 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어린 시절에 뭐 저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네. 저도 뭐 당해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똥침이다, 소위 말해서 똥침이라고 하면은 그 엉덩이 부위가 사실 민감한 부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강제추행이라 하면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침해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강제추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행위자하고 피해자 사이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주위의 객관적 상황이나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 뭐 옛날 같으면은 사실 할아버지들이 애기들 예쁘다고 예. 막 이렇게 뭐 엉덩이나 그 네, 남자아이들 그렇죠. 네, 예, 만지고 맞아요.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은 뭐 큰일 나지요. 나죠. 예. 예, 강제추행은 지금 형법에서 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게요.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네.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 너무 관대했던 것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런 얘기가 웃을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얘기고 나타난 사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의 경우 그 7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혹시 그렇습니다. 뭐 남자아이에게 했거나 혹은 이제 좀 더 큰 청소년에게 뭐 장난을 쳤다거나 이런 경우에 강제추행이 또 해당이 안 될까요? 네. 사실 이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그 대상 범죄, 그 대상 자체가 뭐 여자이거나 또는 아이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네. 대상이 남자 아니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남자아이에게도 뭐 그렇게 했다면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다만 친구들 사이에 뭐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그 둘 사이의 관계라든지 또 그리고 그렇게 그 행위가 일어나게 된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뭐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희롱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희롱과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성희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성적 농담이라든지 또 뭐 성적인 언동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어떤 성적인 굴욕감, 뭐 이런 혐오감을 느끼게 유발하는 행위를 갖다 우리가 성희롱이다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주로 상급자들이 뭐 여직원한테 지나가면은 다리를 보고 뭐 보기 좋다 또는 뭐 너 야하게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성희롱이 되는데요. 또 네. 지나가는데 뭐 종이 같은 걸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도 성희롱이 됩니다. 근데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이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 신체 침해 행위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이거는 조금 더 강하겠죠. 뭐 앉아 있는 여직원의 뭐 어깨를 갖다가 안마듯이 주무는 행위라든지 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스킨십을 한다든지. 예, 스킨십을 한다든지 같이 뭐 러브샷으로 술 마시자 네네.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전부 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성추행보다는 성희롱보다는 강제추행이 보다 좀 적극적인 표현 뭐 예. 이렇게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꼭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면 해당됩니까?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는 강제추행이 아닙니까? 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예.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었는데 그 치과 병원에 갔었는데 그 치위생사가 보니까 이름표를 달고 있어서 그 남자가 그 가슴에 있는 이름표 쪽으로 손을 뻗쳤을 때, 네. 예, 뻗쳤을 때 그 치위생사는 깜짝 놀래가지고 황급히 뒤로 피했는데요. 그때 위생사는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름표가 좀 삐뚤어져서 나는 바로 잡아주려고 했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경우에 이름표가 바뀌었으면 그냥 말로 해서 야 이거 좀 해라 또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지금 사례 중에서는 걸어가고 있는 여고생을 갖다 뒤에서 안으려고 했는데 여고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떨어졌을 때 이때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강제추행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게요.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정말 사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직장 내에서 뭐 인간 관계나 이런 게 없어지고 뭐 그런 그 자리 자체를 피하는 게 이제 상책이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 내지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이루어진 참 이게 그 경계가 어렵겠습니다만 단순한 신체 접촉 이런 것도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나요? 네. 제가 처음에도 이 강제추행의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의사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행위자는 나는 성적 뭐 욕구 가지고 주관적 동기 없이 그냥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강제추행이 많이 되는데요. 실제 사례에서도 보면은 뭐 할아버지가 보면은 9살, 11살인 여자아이한테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뽀뽀를 한 행위와 관련해서 그 할아버지는 아이가 이쁘다고 자기는 손녀 같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 재판부에서는 이 경우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추행죄의 뭐 주관적 동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 경우에는 충분히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예.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예,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예. 가해자의 어떤 의도보다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마음으로 수치심을 느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앞서 사례로 돌아가서 이 사례에 있어서의 A 씨의 경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됐나요? 예,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성립됐습니다. 네. 1심에서는 아무래도 엉덩이 쪽에 찌르기만 했으니까 손을 넣은 것이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해서 그냥 무죄도 받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 경우에는 그 학문주의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민감한 부위라는 거하고 그리고 그 아이하고 할아버지 관계가 서로 잘 모르는 관계라는 거 또 아이가 싫어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 A 씨는 추행의 의도가 있다 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네. 그러게 뭐 방송에서 뭐 소개하기도 사실 저희도 조금 이제 뭐 쉽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제 맞습니다. 예, 그만큼 예. 이제 이 성과 관련된 강제추행이라든지 성희롱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관련돼서 광범위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보겠습니다. 앞서 그 강제추행과 함께 부부 사이의 일상 가사 대립권. 네, 조금 예. 어려운 용어인데요. 네.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보시죠. 생활비와 교육비 목적으로 300만 원을 빌린 주부 A씨가 있는데요. 모르는 분에게 빌렸다는 거겠죠. 네. A씨가 빌린 300만 원에 대해서 A씨의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예.
그러게요. 이제 아내가 돈을 빌렸는데 뭐 아내가 갚을 능력이 없었는지 혹은 이제 뭐 안 갚겠다고 했는지 남편에게 그 채무를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 사례가 이제 딱 일상가사 대리권이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부부 사이 뭐 부부다 하면은 왠지 일방이 돈을 빌리면 타방이 갚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민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민법은 부부 bel산제다 해서 각자의 고유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행위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라.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희 뭐 동료들 저 부부 맞벌이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각자 자기들 버는 거 각자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 생활할 부분만 네. 서로 부담하고 이거 요즘에는 이게 아주 민법 규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지금 우리 민법은 이 경우에 부부 상호간의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서는 그 어느 일방에게 그러니까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가사가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할 건데요.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뭐 생필품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가구라든지 그리고 월세 정도 월세 내는 거 정도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 자녀 양육비 지출과 관련한 사무 이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일상가사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범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뭐 금전 차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행위 이런 부분 당연히 일상가사가 되지는 않겠지요. 예. 네. 혹은 이제 뭐 아내가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뭐를 샀는데 안 갚았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될 수 그건 있겠네요. 당연히 그죠? 안 됩니다. 예, 네. 그거는 일상가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상 가정 생활에서 예. 공통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인정되는 그런 거네요. 예,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예, 그 경우에 이제 일상가사가 인정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 일방의 행위라도 타방은 거기에 대해서 제3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발생했으면은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방 부부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례의 경우는 앞서 뭐 교육비 이런 거라 그랬죠. 교육비 예.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거니까 일상생활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300만 예. 원이라면은 정확하게 이거는 뭐 가다한 것도 아니고 해서 또 그리고 아내가 생활비 교육비 목적으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일상가사 범위에 들고요. 이 경우에 남편은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아내의 재산이 없다 보니까 결국 남편 재산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뭐 가압류하고 그리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성희롱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경우하고요. 부부 사이에서 이제 일상생활, 공동생활에서 일어나는 채무 변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게요. 법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변호사님 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굉장히 막 칼날 같고 엄하게 조항이 있는 것 같고 네, 예. 또 때로는 그 사례들을 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때는 이렇게 판정하고 저 때는 저렇게 판정하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약간 같아요. 구체적 타당성을 네. 좀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때로는 인간적인 면도 보이고요. 네. 오늘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